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우라 코스메틱 본사 50층. 대표이사 강유라의 집무실은 그 풍경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녀의 공간처럼 그녀 자신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방금 끝난 긴급 이사회에서 그녀는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온 장수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갑옷인 실크 블라우스에는 구김 하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25에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물려받아 10년 만에 업계 최고로 키워낸 여자.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성공과 승리만이 존재했다. 감정은 사치였고 약점은 곧 죽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했고 그 통제력이야말로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내일 아침 7시까지 보고서 올려요. 유라가 충성스러운 김 비서를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일정은 모두 취소해.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을 거야. 김 비서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거대한 공간에는 다시 유라 혼자 남았다. 그녀는 그제야 가면처럼 쓰고 있던 완벽한 표정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사를 나선 그녀는 최고급 세단 뒷자리에 몸을 실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유라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저 불빛들 중 자신을 위한 온기는 단 하나도 없다고. 그녀는 종종 생각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재킷을 벗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쳤다. 얼음 여왕의 갑옷이 한 겹씩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차는 그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강북의 한적한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유라는 운전기사에게 내일 아침까지 자유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푹 눌렀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라 스텔라라는 이름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5년 전 모든 것에 지쳐 무작정 찾아 들어온 이곳에서 그녀는 권지혁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곳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미소가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유라 씨, 권지혁. 그는 이곳의 평범한 웨이터였다. 낡았지만 항상 단정하게 다려입는 유니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꾸밈 없는 따뜻한 미소. 유라가 살고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지난 5년간 꾸준히 생활비와 월세를 지원해온 이유는 이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늘 앉던 창가자리에 앉았다. 지혁은 묻지도 않고 그녀가 항상 먹는 봉골레 파스타와 와인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을 얻고 있었다. 유라는 지혁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혁의 일이 끝나자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그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유라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한 장소였다. 지혁이 만들어주는 소박한 야식을 먹으며 그녀는 회사 이야기가 아닌 아주 사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대표이사 강유라가 아닌 그냥 강유라가 될 수 있었다. 그 평화로운 순간을 깨뜨린 것은 그녀의 휴대폰 벨소리였다. 화면에 뜬 김비서라는 이름에 유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무슨 일이 없다면 결코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 여왕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방금 공시가 떴습니다. 제니스그룹의 윤태석 대표가 우리 회사 주식 15%를 장외에서 매입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윤태석, 그 이름이 유라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버지 시절부터 호시탐탐 아우라 코스메틱을 노려온 업계의 포식자, 그녀의 가장 지긋지긋한 라이벌이었다. 알았어요. 내일 아침 6시 임원 전원 비상 소집해요. 유라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5년간의 평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녀의 안식처에까지 전쟁의 포화가 번져온 것이다.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이 남자에게까지 자신의 차가운 전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어.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의 세계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전쟁터였다. 지혁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깊고 서늘한 감정을 유라는 미처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코스메틱의 회의실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윤태석의 기습적인 공격에 임원들은 밤새 잠을 설친 듯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수장인 강유라는 어젯밤의 고뇌가 무색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녀의 차가운 이성이 흔들리는 조직의 구심점을 잡고 있었다. 예상대로 윤태석의 공격은 거세고 집요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언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유라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악의적인 칼럼들이 주요 경제지를 장식했다. 동시에 그는 아우라의 핵심 협력업체들을 흔들며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해왔다. 거대한 성벽에 사방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는 쉽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신제품 라인업과 견고한 재무 상태를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핵심 파트너들을 만나 관계를 다졌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숨통은 지역과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의 작은 오피스텔을 찾았다. 그녀는 해결책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따뜻한 어깨를 내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날 있었던 힘든 일들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갑자기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어. 분명 윤태석이 뒤에서 압력을 넣은 거겠지. 설거지를 하던 지혁이 무심한 듯 말했다. 그 회사, 얼마 전에 사장 아들이 물류회사를 새로 차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생회사라 안정적인 대형 거래처가 필요할 텐데. 그의 말은 그저 흘러가는 잡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녀는 곧장 비서에게 연락해 그 신생 물류회사와의 독점 계약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아들 회사의 미래를 보장받은 협력업체 사장은 흔쾌히 재계약을 연장했다. 며칠 후 유라는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대체 기자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푸념에 책을 읽던 지역이 중얼거렸다. 그 기자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전에 경마장에서 본 사람 같아요. 돈을 많이 잃었는지 표정이 안 좋던데. 그 말 역시 대수롭지 않게 들렸지만 유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무팀에 조사를 지시했다. 놀랍게도 지혁의 말은 사실이었다. 해당 기자는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윤태석은 그 약점을 이용해 그를 매수했던 것이다. 유라의 팀은 그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언론사에 조용히 전달했다. 다음 날 그 기사는 조용히 삭제되었고 해당 기자는 징계를 받았다. 유라는 지역에 놀라운 우연들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세상 물정에 밝고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독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유라를 만나고 나온 지역은 웨이터의 앞치마를 두르는 대신 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에 오르는 순간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냉철한 지배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제니스 그룹의 자금 흐름과 윤태석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지역은 말없이 서류를 넘기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정보망이 펼쳐져 있었고 유에게 던졌던 우연한 조언들은 모두 이 정보망에서 나온 정교한 계산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 도박빚에 시달리는 기자의 채무를 우리가 사들여 그의 충성심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제니스 그룹의 남미지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분명 약점이 있을 거다. 단, 내 존재는 계속 그림자 속에 감춰. 그날 밤 유라는 지역 덕분에 작은 승리를 거둔 것을 자축하기 위해 그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최고급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 그녀의 후원을 상징하는 선물이기도 했다. 지혁 씨는 나한테 행운의 부적 같은 사람이야. 그녀는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지혁은 늘 그랬듯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로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유라가 떠나고 난 뒤 그는 혼자 남아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들의 관계에서 그녀의 우위를 상징한다고 믿는 그 선물은 사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간극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표일 뿐이었다. 얼음 여왕의 성벽에는 작은 균열들이 아물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이 전쟁의 진정한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유라의 철저한 방어에 윤태석은 점차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금과 권력으로도 저 얼음 같은 여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부하들을 닥달했다. 찾아내 저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란 말이다. 돈, 남자, 과거, 뭐든지 좋아. 저 여자가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증거를 가져와.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결국 하나의 결과물을 가져왔다.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의 강유라가 낡은 레스토랑을 드나드는 사진. 허름한 오피스텔 앞에서 한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그 남자의 계좌로 매달 거액이 입금된 내역까지 윤태석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였군, 완벽한 얼음 여왕의 비밀. 가난한 웨이터를 애인으로 두고 뒤를 봐주고 있었다니. 그는 마침내 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넘어 그녀의 자존심 자체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그는 치밀하게 복수의 무대를 계획했다.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자선 갈라 파티. 강유라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대표로서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자리였다. 윤태석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 파티에 VIP 라운지 케이터링을 지혁이 일하는 라 스텔라가 맡도록 주선했다. 그리고 지혁이 그날 반드시 서빙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갈라 파티가 열리는 밤, 연 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강유라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재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눈은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때 포식자의 미소를 지은 윤태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 대표님,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소개시켜드릴 중요한 투자자가 있는데 잠시 VIP 라운지로 가시죠. 유라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윤태석을 따라 VIP 라운지의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붐비는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유니폼을 입고 음료를 나르고 있는 권지혁의 모습이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유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태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라운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다. 어이, 거기 웨이터 이리 와서 샴페인 좀 더 가져와 보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표정 변화 없이 샴페인 병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윤태석은 지혁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유라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위대한 아우라 코스메틱의 강유라 대표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 웨이터입니다. 우리 얼음 여왕께서 자선 활동에 꽤나 취미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의 폭로의 라운지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충격적인 속삭임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제히 세 사람을 향했다. 윤태석은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지난 5년간 강 대표께서는 이 남자의 월세는 물론이고 모든 생활비를 대주셨다더군요. 정말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그는 유라를 외로운 사냥꾼으로, 지혁을 초라한 애완나무로 묘사하며 그녀를 철저히 짓밟았다.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저 남자의 저열한 혓바닥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조롱과 동정, 호기심이 뒤섞인 채 그녀에게 꽂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지혁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직 그녀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지지를 담고 있었다. 그 눈빛에 유라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분노하고 있었다. 윤태석의 비열함에.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를 더럽힌 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입을 열기 직전
지혁이 먼저 행동했다. 그는 들고 있던 샴페인 트레이를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윤태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죠. 그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윤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야, 이 자식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가 경호원들을 부르려던 순간이었다.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지혁의 팔을 감쌌다. 그녀는 더 이상 충격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얼음 여왕의 것으로,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윤태석과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 사람은 당신이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남자예요. 당신 같은 쓰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지혁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이끌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윤태석의 공격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세상에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명성에는 치명적인 흠집이 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갈라 파티를 뛰쳐나온 두 사람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유라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핸들을 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권지혁은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어떤 비난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그의 오피스텔 앞에 내려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지혁 씨, 나 때문에 당신이 그런 수모를 겪게 해서.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해왔던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이나 분노 대신 오직 유라를 향한 걱정과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유라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죠. 나는 괜찮아요, 정말로. 그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유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그리고 동시에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다시 싸울 용기를 주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세상은 뒤집혔다. 얼음 여왕의 은밀한 취미, 재벌 CEO, 가난한 웨이터를 후원하다. 윤태석이 뿌린 돈에 춤을 추는 언론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녀의 사생활을 조각내어 팔아치웠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가는 급락했고 이 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그들은 당장 그 스캔들을 정리하라며 유라를 압박했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에서조차 그녀는 외톨이였다. 이사들은 그녀의 경영 능력이 아닌 사생활을 문제 삼았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이성적인 CEO가 아닌 감정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유라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 무릎 꿇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었다. 긴급 이사회에서 유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제 사생활에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그건 제 경영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제 리더십이라면 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싫다면 저는 여러분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유라가 자신의 왕국에서 외로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지역은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욕에는 분노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히 강유라의 마음에 상처를 낸 윤태석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박 실장을 비밀 아지트로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따뜻한 웨이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혹한 전략가의 눈빛만이 번뜩였다. 윤태석은 유라 씨를 이용해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녀의 자존심을 꺾으려 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제국을 부러뜨린다. 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즉시 공격 목표를 지정했다. 제니스 그룹의 독일 자회사, 제니스 바이오.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바이오 기업이었지만 그 성공은 조작된 임상시험 데이터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다. 이것은 제니스 그룹의 극소수만이 아는 극비 정보였다. 지혁은 박 실장에게 명령했다. 조작된 데이터의 예비 분석 자료를 익명으로 독일의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지 한 곳에만 흘려 유럽 증시가 마감되기 직전에 터뜨릴 수 있도록. 그의 명령은 짧았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다. 독일의 한 유력 언론에서 제니스 바이오의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라는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그 파장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기사가 나간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제니스 그룹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했다. 단숨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유럽 금융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시각 윤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렉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축배가 채 식기도 전에 그는 독일에서 날아온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축하 파티는 순식간에 패닉 상태의 전쟁터로 변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어떻게 그 정보가 새 나간 거야?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 그는 자신이 모욕했던 초라한 웨이터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유라는 늦게까지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금융 뉴스를 통해 제니스 그룹이 의문의 재앙에 휩싸이는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신의 개입처럼 느껴지는 통쾌한 방역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지혁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괜찮아요 걱정돼서. 유라는 그 문자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제니스 그룹의 위기를 알리는 뉴스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고 희미한 의문이 처음으로 피어올랐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포효는 분명히 들렸지만 그 주인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제니스 바이오 사태가 터진 후 제게는 한동안 그 후폭풍에 시달렸다. 윤태석은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덕분에 강유라는 잠시 숨 돌릴 틈을 얻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전략기획실에서 그녀와 팀원들은 제니스를 공격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외과수술처럼 정확하게 제니스의 가장 약한 부위만을 도려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보력과 실행력은 유령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석 분석가의 보고를 들으며 유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위기를 구해준 이 정체불명의 조력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날 저녁, 그녀는 지역의 오피스텔에서 무심코 그 이야기를 꺼냈다. 윤태석이 지금 상황을 타개하려면 아마 자금 확보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를 매각할 거야. 그것은 시장 전문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측이었다. 차를 준비하던 지역이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아닐걸요. 그 엔터 회사는 윤태석이 관리하는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못 팔아요.
대신 해운 물류 자회사를 팔겠죠.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최대 고객과의 재계약이 곧 만료되거든요. 그걸 잃을 걸 아니까 가치가 가장 높아 보일 때 팔아치우려는 거죠. 그의 분석은 웨이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날카로웠다. 유라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지혁 씨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그냥 느낌이요. 원래 큰 회사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은 것부터 팔아치우잖아요. 그녀는 그의 순진한 통찰력에 감탄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며칠 후 유라는 지역과의 평범한 데이트를 위해 조용한 부촌의 한 공원을 찾았다. 나란히 걷던 두 사람의 앞으로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재계의 원로이자 전설적인 기업가인 원 회장이었다. 그는 지역을 발견하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망설임 없이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곳에서 회장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지역의 분위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부드러운 웨이터가 아닌 권위 있는 지배자의 모습으로 원 회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군. 원 회장, 건강은 괜찮으신가? 그의 짧은 말에 원 회장은 다시 한번 깎듯이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원 회장님 아니셨어요. 왜 지혁 씨한테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녀의 질문에 지혁은 당황한 듯 웃으며 얼버무렸다. 사람을 잘못 보셨나 봐요. 제가 좀 흔하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그의 변명은 어설펐지만 유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원 회장이 깎듯이 허리를 숙이던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날 이후 유라는 혼란에 빠졌다. 일주일 뒤 지역의 예측대로 제니스 그룹이 해온 물류 자회사를 매각한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원 회장과의 기묘한 만남, 그녀가 알고 있던 가난하고 순박한 웨이터 권지혁과 이 모든 사건들 사이에는 거대한 괴리가 존재했다. 그녀의 이성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의 따뜻함과 진실함을 기억했다. 갈라 파티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굳건한 눈빛,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던 다정한 위로. 그녀는 이성적인 의심과 감성적인 믿음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라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지만 거울에 비친 남자의 모습은 점점 낯설게만 느껴졌다. 주말 오후 유라는 예고 없이 라 스텔라를 찾았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는 지혁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모든 손님에게 친절했고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유라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다고, 윤태석과의 전쟁으로 신경과민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가 의심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혁이 카운터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아주 찰나의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그녀가 자신의 회의실에서나 보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하고 계산적인 지배자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유라는 분명히 보았다.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제니스 바이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윤태석은 지혁의 예측대로 해온 물류 자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다시금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그는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주총회를
결전의 날로 잡았다. 그의 사무실에서 법무팀과 재무팀은 승리를 확신하는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대표님, 현재까지 확보한 우호 지분과 위임장을 합산하면 강유라 대표 회의만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넘어섰습니다. 윤태석의 입가에 오만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미 몇몇 기관 투자자들과 아우라 코스메틱의 일부 이사들을 비밀리에 포섭해둔 상태였다. 그에게 강유라는 이제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다. 강유라도 이제 끝이군. 여자 혼자서 용케 버틴다 했지.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선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내려다보는 장기판의 진짜 주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비밀 지휘소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윤태석의 제니스 그룹을 중심으로 얽힌 검은 자금의 흐름도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정계와 관계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박 실장이 그의 옆에서 최종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윤태석이 이번 인수합병에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거액의 비자금입니다. 자금 흐름과 관련된 모든 증거,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 싸움은 그에게 있어 단순히 유라를 돕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가졌다. 윤태석의 아버지는 과거 지혁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부패한 기업가 중 한 명이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건, 그리고 뒤틀린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의 숙명적인 전쟁이었다. 이제 그 마지막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하시려면 회장님의 신분이 드러나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강유라 대표님께서도 지혁의 표정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나를 다르게 보게 되겠지. 지난 5년의 모든 시간이 그녀에게는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제국을 호령하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의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에게는 세상 전부를 얻는다 해도 유라를 잃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날 밤 지혁은 자신의 웨이터 오피스텔에서 유라를 만났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그녀는 극도로 예민하고 긴장해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어쩌면 내일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 평생을 바친 내 회사인데. 그녀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지혁은 이번에는 그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사를 잃어도 당신 자신을 잃는 건 아니야. 그리고 당신 곁에는 내가 있을 거고. 그의 약속은 단순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어 유라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운명의 밤이 깊어갔다. 윤태석은 고급배서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승리를 예견하는 축배를 들고 있었다. 강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밤을 새우며 패배가 예상되는 싸움을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권지혁은 자신의 지휘소에서 내일 아침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에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유라가 선물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가 행운의 부적이라고 불렀던 그 시계는 이제 모든 판을 뒤엎을 왕의 한 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배우는 무대 위에 올랐고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막이 오르는 것뿐이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긴장감으로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상 위에 선 강유라는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윤태석은 이미 승리한 포식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정된 수순대로 윤태석 측이 상정한 강유라 대표이사 헤이만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랐다. 그의 대리인은 최근의 주가 하락과 CEO의 사생활 스캔들을 거론하며 유라의 리더십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유라는 마지막까지 회사의 비전과 실적을 근거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했지만 이미 그녀의 편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잔인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 주식수 과반수 찬성으로 강유라 대표이사 헤이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장내는 술렁임과 카메라 플래시 소리로 가득 찼다. 윤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라의 처참한 패배를 만끽하며 승자의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태석이 마이크를 잡으려던 찰나 연회장 뒤쪽의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칠흑 같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을 앞세우고 절대적인 권력의 아우라를 풍기는 한 남자가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장내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그 남자는 바로 권지혁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허름한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최고급 수트는 그의 숨겨진 카리스마를 폭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다정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장내를 훑은 뒤 단상 위에 윤태석에게 꽂혔다.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젯밤 자신의 곁에서 위로를 건네던 그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낯선 지배자의 모습으로 저곳에 서 있었다. 지혁의 앞을 막아선 박 실장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천지투자그룹의 법무팀장 박민준입니다. 천지그룹. 그 이름이 연 회장을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막대한 부와 압도적인 영향력. 그러나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던 전설 속의 투자회사. 그 이름이 왜 이곳에서 나오는 것인가? 박 팀장은 폭탄 선언을 이어갔다. 천지그룹은 각종 유령 계좌를 통해 아우라 코스메틱의 주식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참고로 제니스그룹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금의 투표는 무효입니다. 모두가 넋을 잃은 사이 박 팀장의 신호에 따라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윤태석의 비자금 계좌 내역, 그가 이사들과 기자들을 매수한 통화 녹취록, 그리고 이번 인수합병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이라는 증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방역이었다. 마침내 권지혁이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충격에 빠진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얼어붙은 윤태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윤태석, 내 놈의 더러운 게임은 이제 끝났다. 그의 선언과 동시에 연 회장의 다른 문들이 열리며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해 만견자실한 윤태석에게 횡령, 주가 조작, 배임 혐의로 발부된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윤태석이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지만 그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정복하려 했던 세상의 중심에서 그는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고함과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는 폭풍의 한가운데 단 두 사람만이 시간을 멈춘 듯 서 있었다. 금융계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 권지혁,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는 강유라.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안도감,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구원자는 동시에 지난 5년간 자신을 속여온 남자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돈을 뒤로하고 강유라는 권지혁의 경호팀에 의해 이끌리듯 호텔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의 광적인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쏟아졌지만 숙련된 경호원들이 만든 단단한 벽에 막혀 어떤 소음도 그들에게 닿지 못했다. 유라는 아무런 저항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 안의 침묵은 숨막힐 듯 무거웠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뒤흔들었던 남자는 지금 그녀의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유라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통해 자신이 지혁의 오피스텔이나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가장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저택 단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통유리와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대저택 앞이었다. 그녀가 후원했던 그의 초라한 오피스텔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었다. 이 거대한 저택이야말로 그가 지난 5년간 숨겨온 거짓말의 크기를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유라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지혁은 모든 사용인들을 물리고 직접 유에게 마실 것을 건넸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수트 재킷을 벗어 던졌다. 조금이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유라 씨, 할 말도 물어볼 것도 많다는 거 알아요. 그의 말에 비로소 유라가 반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다. 질문 아니요. 이제 와서 질문 같은 건 의미 없어요. 권지혁 씨. 아니, 천지그룹 회장님. 딱 하나만 물을게요. 지난 5년,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였죠? 그 질문은 지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가족사부터 윤태석의 아버지를 포함한 부패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왜 가난한 웨이터로 살아야만 했는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는지, 나는 돈이 아닌 나 자신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 당신처럼. 나도 나 자신일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했지.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건 내 유일한 진심이었어. 그 작은 오피스텔, 우리가 함께 먹었던 소박한 저녁, 그 시간들만큼은 천지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냥 권지혁일 수 있었어. 그게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 그의 고백에 유라의 마음이 흔들렸다. 머리로는 그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회사를 구했고 악인을 심판했으며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 거대한 기만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서 5년 동안 나를 지켜봤군요. 내가 주는 돈으로 월세를 내는 척하고 내 후원을 받으면서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강한 사람이라고 믿게 내버려두면서. 그게 당신에게는 재미있는 연극이었나요?
내가 불쌍했나요? 그것이 그녀가 받은 가장 깊은 상처였다. 그녀의 자존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왔다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관계의 역학은 사실 완벽한 착각이자 기만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부의 주인이 베푼 동정의 무대 위에서 지난 5년간 혼자만의 연극을 해온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지역은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절대 아니야. 나는 당신의 그 강인함과 독립적인 모습을 사랑했어. 그걸 빼앗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내 정체를 밝히는 순간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었던 당신과의 관계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상처는 이미 너무 깊었다. 유라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다정한 남자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한 냉철한 억만장자. 두 개의 모습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몸을 돌려 거대한 저택의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이곳은 그녀의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현실로, 자신의 힘으로 버텨온 얼음의 성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지혁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가장 소중했던 단 하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바깥의 폭풍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지혁의 세상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강유라는 다시 자신만의 얼음성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주총회 이후 혼란에 빠진 회사를 안정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일은 그녀에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그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었다. 김 비서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대표님의 영혼은 어딘가 부서져 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냉기만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의 전화도, 문자도, 비서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주말이 되면 유라는 홀로 그들이 함께했던 장소들을 맴돌았다. 이제는 문을 닫은 레스토랑 라스텔라의 굳게 닫힌 문 앞을 서성이기도 하고 텅 비어버린 지역의 낡은 오피스텔을 찾아가 한참 동안 계단에 앉아 있기도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엇이 진실이었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자신의 5년을 반추하며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했다. 한편 천지그룹의 회장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권지혁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제니스그룹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며 냉철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유렉에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라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의 측근인 박 실장은 사랑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주군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지혁은 종종 늦은 밤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다. 하지만 그는 마냥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거창한 선물 공세 대신 그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소박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온 유라는 문 앞에 놓인 작은 보온 도시락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가 항상 그녀를 위해 만들어주던 따뜻한 봉골레 파스타가 담겨 있었다. 쪽지 한 장 없었지만 누구의 소행인지는 명백했다. 며칠 뒤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낡은 디자인 서적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아주 오래전 그녀가 갖고 싶다고 무심코 말했던 절판된 책이었다. 지혁은 수소문 끝에 헌 책방을 뒤져 그 책을 구해낸 것이었다. 그는 수십억짜리 보석이 아닌 그녀와의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진심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 유라는 그의 이런 행동들을 자신을 회유하려는 계산된 행동이라 여기며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스처들은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가 천지그룹의 제니스그룹 구조조정안을 분석하면서 찾아왔다. 그 보고서 안에는 그녀가 알던 따뜻한 남자, 권지혁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무자비한 인수합병 대신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고, 부패한 경영진은 단호하게 척결하되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천지그룹의 회장과 가난한 웨이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뿌리를 가진 한 사람의 다른 모습일 뿐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이 정말 화가 났던 것은 그의 거짓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후원자라는 착각 속에서 누렸던 우월감이 깨졌기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돈이나 권력을 통제하는 쾌감이 아닌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순수한 평온함과 정서적 유대감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몇 주간의 침묵 끝에 유라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낡은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그리고 텅 빈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냉장고를 식료품으로 채워 넣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말없는 화해의 메시지이자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녀의 고백이었다.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을 받은 지혁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는 깨끗하게 정돈된 집과 테이블 위에 놓인 냉장고에 저녁거리 있어요라는 짧은 메모를 보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있을 만한 곳으로 향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이제는 문을 닫은 레스토랑 아라스텔라의 앞이었다. 그가 다가가자 유라가 그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극적인 대사도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가고 있었다. 마침내 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지그룹의 회장님이 싫었어요. 그런데 내 웨이터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고백 대신 예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웨이터는 언제나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지난 몇 주간의 얼음벽이 전부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후원자와 수혜자의 불균형한 관계가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다. 지혁은 유라를 자신의 세상으로 초대했다. 그는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나누기 위해 그녀를 이사회나 자선 행사에 동행시켰다. 유라 역시 지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도피처로 삼지 않았다.
대신 회사의 문제와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자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진실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있었다. 강유라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시련을 겪으며 더욱 강해졌지만 동시에 더 따뜻하고 유연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활기 넘치는 조직으로 변모했다. 아우라 코스메틱은 그녀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권지혁 역시 변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올가매던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천지그룹의 재단은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후원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유라를 통해 얻은 따뜻함은 그를 더 위대한 리더로 만들었다. 몇 달 후 지역은 문을 닫은 레스토랑라 스텔라를 인수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그곳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그곳은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자립을 돕는 트레이닝 레스토랑으로 재탄생했다. 그들의 첫 만남이 시작된 추억의 장소는 이제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새로운 레스토랑의 개업을 하루 앞둔 늦은 밤, 두 사람은 홀로 남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익숙한 공간에는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설렘이 함께 감돌았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창가 테이블 앞에서 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유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프로포즈에는 거창한 미사여구나 화려한 보석이 없었다. 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5년간 당신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평생 당신의 집이 되어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유라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우리들의 식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문을 연 레스토랑은 명소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라와 지혁은 예전의 그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유라의 배는 아름답게 불러 있었고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웨이터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후원자가 아니었다. 지혁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유라의 손을 잡았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진실이라는 불을 통과하며 그 어떤 사랑보다도 단단하고 눈부신 형태로 재련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가장 행복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